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토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수리남,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아주 인기 있는 마약 왕들을 소재로 다룬 영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1000만 회 이상이 이미 조회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인데, 그 광고에 제목은 수리남이라 해놓고 그 위에 표제가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 영화 내용에 마약 왕과 그 졸개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둘러싸고 벌어지는 속고 속이고 죽이고 뭐 하는 이런 영화인데, 그 표제가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언뜻 떠오른 게 살고 죽고, 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른 게 45년 10월에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갖고 첫 제1성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에는 크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첫째 손가락이 그 이재명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속여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러면 국민은 속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이제 약간 복잡하고 어리둥절한 이 상념에 젖었는데, 지난 9월 6일 날, 그러니까 9월 9일이 지난선거의 공수처가 만료일이니까 검찰이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에 출두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대표가 되기 전입니다만, 그 사실을 그 보좌관이 문자로 알리면서 그 끝에 이제 전쟁이 시작입니다. 출두 안 했지요. 전쟁 시작하고 출두 안 했고 이제 전쟁을 사실상 선포했습니다. 이 이재명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 무리하게 6월 1일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8월 말에 당대표가 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계속 조여 들어오고 9월 9일은 기소까지 됐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는 막 조여 들어와요. 막 조여 들어와. 그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화영이와 이화영이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쌍방울의 CEO 김성태 간의 대북 송금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면 검찰 수사를 어줍지 않은 일로도 검찰 소환, 경찰 소환을 받은 사람들은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일이 이쯤 되면 그 이재명 씨가 저는 용케 견뎌낸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막 조여 들어오는데 아들까지 부인까지 뭐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조여 들어오고, 지금 뭐 이게 소환 예정, 기소 예정이 쭉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그냥 생존 의지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든지 두들겨 가지고 그냥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에 그냥 퍼붓고, 그리고 뭐 속일 수 있는 거 속이고 일단 다 부정해버리고,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 전쟁이 결국 국회를 황폐시키고 민생을 빗전으로 돌리고 국가 안보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저 중부에서 택시를 타고 이 근처에 왔는데 65살 먹은 택시기사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끝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든지 트집거리를 잡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공격을 하는 것 같다. 뭐든지 트집거리를 잡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성이 서신데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 방송에 인용해 드리리다. 그래서 지금 그 서시의 약속을 제가 지킨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말로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느끼는 이 전체 국민의 징후는 물론 이재명 열렬 지지자가 있죠. 개딸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라 전체 큰 전체로 봐서 헌법 틀 국회 운영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걸 볼 때 이재명의 전쟁이란 거 이게 얼마나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재명의 이른바 이번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두고 일본 프레임을 제시했지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인데 6위 그리고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이느냐. 이 사람은 한쪽 면은 안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퍼는 소리인데 북한이 사거리별로 500km, 800km, 2000km 사거리별로 미사일을 팡팡 쏘아대는데 한미 딱 두 나라만 이 군사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부족하고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미일. 일본의 미군 기지도 있고 일본의 정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일 합동으로 해야 우선 북한의 저런 미사일 도발에 대한 1차적 방어 체계가 구축되는데 그 한미 방위 체계가 견고한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이 말은 이재명 씨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의 미사일이 쏘아질 때 이걸 1차적으로 방어하는 사드 배치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선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리고 친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적국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2차례 걸쳐서 제 짧은 역사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은 중국은 일본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적이라고 한다면 청나라 중국으로 이어지는 저 나라는 과거의 적이 아니냐? 그 현재는 위협의 적이라고까지 가령 말하지 않더라도 위협의 대상이 아니냐? 이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위험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중국의 위협이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장래 또는 먼 장래에도 중국은 결국 한반도를 만만하게 놔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택동이가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 시진핑까지 오는 사이에 중국 지도자들 머리에는 한반도, 조선반도는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북공정. 이 말은 뭔가 하면 한반도와 만주는 중국의 속방이고 고조선 시대에 고구려의 영토가 만주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는 그 공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주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그 만주가 고구려의 영유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광개토 대왕비의 존재 그리고 훼손을 하고 있어요. 훼손. 이런 중국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조국 이재명의 논리대로 한다면 일본만이 우리의 적국이 아니라 청나라 중국, 현재의 중국도 우리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 그 대안에 중공군이 28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28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딱 바라보면 북한 땅인데 이게 겨울철에는 어니까 그냥 걸어서 건너가고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웬만한 데는 이 바지를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한 내에
중국군이 28만 명이 배치되어 있다. 사실상 북한의 국내에 있다. 우리는 평택에 미군 28,500명이 있는데 휴전선에서도 떨어진 평택에 저기는 실제로 북한에는 28만 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면 우리 통일에 유리한 일이 생긴다. 가령 김정은이가 건강 상태가 젊은 사람 치고는 여러 가지 질병을 급격히 앓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의 불만 분자들에 의해서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우리에게 통일의 적기가 오지 않겠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 현재 상태로는 중국이 절대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 28만 명이 그냥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휴전선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고 점령해 버릴 거예요. 휴전선이 허술하면 그것도 더 밀고 저 남쪽까지 올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신장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한번 가서 점령한 데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중국도 그런 일본과 더불어 이재명 논리대로 하면 이게 적국 개념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이고 이런 걸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국가에 위해하냐, 이게 제1야당의 당소란 자가. 그 다음에 약간 이 안목을 돌리면 작아 보이지만은 이재명이 하는 짓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그건 뭔가 하면 현재는 정부가 가을철에 쌀을 일정한 부분 수매를 하는데, 그건 그때 양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양곡관리법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얼마를 국가가 이게 매수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넣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재정의 경직성, 그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고려하다가 포기한 것인데, 지난주일에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원내대표단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라고 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뭘 노리느냐?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되돌려가면 3분의 2가 안 되니까 폐기될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다 봐라. 이게 독재 정권이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정권이냐. 이 고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용한 택시기사 말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터줏거리를 잡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전쟁을 하면서 이게 사법 처리에 이게 타격을 둔화시키고 모면하고 이렇게 흔들고, 그리하여 이게 좌파 집단에는 김용민 같은 철험의 의원이 나가가지고 윤 대통령 정권은 임기를 마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탄핵 논의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재명의 전쟁이 국가 안보, 국회 황폐화, 국립민복은 뒷전, 국익 훼손, 나아가 이 정권을 조기에 흔들고, 그리하여 이게 아주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내 속임수가 통한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내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107명의 의원들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이 전쟁, 이재명의 이 더러운 전쟁, 더러운 이재명의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측근 용산 팀들, 그리고 107명 국회의원들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게 하는데 그대들이 우선 긴장감을 갖고 한번 싸워봐라, 이게. 싸워봐라, 이게야. 제야 세력이 모든 걸 걸고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윤석열을 부패 척결과 종북주사파 종결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도구로 세우는데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야 세력들이. 그런데 그대들은 그 제야 세력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 조금도
보답을 해야 된다는 정신적 부담이 가령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저 망난 짓을 하고 있는 이재명의 더러운 전쟁에 대해서. 자, 저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모레는 윤석열 대통령과 107명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락하는 걸 다시 한번 모레 수요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결론은 이 이재명의 더러운 전쟁을 그러면 국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가령 저들이 그 더러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이 광화문에서 모인다 하면 우리도 모여야지요. 저기에 100명이 모이면 우리는 1000명 모인다는 그런 각오. 저들이 10,000개의 댓글을 쓴다면 우리는 10만 개의 댓글을 쓴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 이게 오늘의 일단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